우선 뒤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하는 일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국회에는 17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회의가 있고 상임위원회가 있는데요. 상임위원회는 우리나라 정부 있잖아요. 정부 부처. 정부 부처에 대응해서 그 정부의 예산과 관련된 법안, 정책 이런 것들을 세분화해서 심의를 하는 거예요. 전문화해서. 예를 들면 국방부, 이건 군사에 관한 안보에 관한 거잖아요. 그 국방위원회가 있어요.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이런 데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담당해서 그 관련 예산과 법안을 심의를 하는 겁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우리나라 경제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세금을 받는, 거둬들이는 국세청, 또 수입 통관하는 데서 세금을 받는 관세청, 또 국가의 주요 물품들을 조달받는 조달청, 그다음에 특허청, 통계청, 국가 통계를 관장하는 이런 국가기관들의 관련 예산과 관련 법률을 심의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획재정위원회니까 우리나라 경제 가운데서 재정과 그다음에 세제 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한데 그 세금은 국세청을 통해서 받는 거고 그 세금을 바탕으로 기획재정부가 재정 운용을 하는 거예요. 이 세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어디에 쓸 것인가 이렇게 결정을 하는 곳이니까 경제 정책, 조세 이런 분야를 담당하는 상임위원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른 경제위원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산업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러면 산업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 하고 또 그 밖에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부와 노동부를 대상으로 하고 이렇게 다 이제 세분화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당 최고위원, 그 다음에 원내대표, 그리고 그 사이에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냈는데요. 법제사법위원장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 한 상임위원회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그러니까 법제사법위원장은 국회직이고 최고위원은 당직이고 원내대표도 당직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그런 당직과 국회직을 이제 쭉 해왔고요. 제가 삼선 의원이니까 쭉 해왔고 지금은 지난 9월 말에 원내대표직을 그만두고 정기국회 회기 중이니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하고 법률심의하고 있고 또 아무래도 연말이 되니까 지역에 행사들이 좀 있어요. 주요한 어떤 단체들의 송년회나 토론회나 이런 데 가능한 대로 참석을 해서 축사도 하고 네, 이렇게 지역 주민들과 소통도 하고 그렇습니다. 원내대표는 미국에서 이른바 플로어 리더라고 그러거든요. 플로어 리더라고. 그러니까 미국의 의회 상하 양원이 거기는 이제 하원이 있고 상원이 있는데 상하 양원 다 플로어 리더가 있어요. 각 당의 플로어 리더. 각 당의 의원들을 대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67명을 대표하는 대표의원이에요. 그럼 대표의원은 뭘 하느냐? 상대당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협의를 통해서 중요한 국회 일정을 결정을 해요. 그리고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 협상을 해요. 이 법안을 예를 들면 지난번에 노조법이나 또는 방송법이나 이런 것들을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협상이 안 되면 원내대표가 이것은 우리 당 단독으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 방송법은 방송민주화와 관련된 것이고 노조법은 노동기본권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하기 위한 것이니까 이 법은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우리 당의 기본적인 방침이 있어요. 그럼 이 법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 이런 결정을 의원총회라든지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하는 최종 책임자예요, 원내대표는. 그러니까 국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 국회의장이 있어요. 국회를 운영하는 최고 책임자는 국회 전체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이 있고, 원내대표는 각 정당의 책임자예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자는 제가 지난번에 원내대표를 할 때,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의 또 책임자, 이렇게 3자가 수시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수시로 만나서 국회 주요 일정과 현 안건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을 하게 되죠. 이게 원내대표가 하는 일이고요. 그 원내대표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의원들이 투표를 해서 과반 이상을 얻어야 돼요. 과반 1차적으로 여러분이 나온다, 여러 의원들이 나왔다. 그럼 거기서 1차의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가 결선 투표를 해서 이기는 분이 원내대표가 되는 그런 선출 방식, 민주적 선출 방식을 통해서 결정을 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제와 사법, 우리나라 사법부는 대법원이잖아요. 대법원 밑에 이제 고등법원, 지방법원이 있잖아요. 그걸 사법부라고 그러는데, 그 사법의 영역에 어디에 되어 있냐면 헌법재판소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 헌법재판소.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있냐? 그 사법부는 아니죠. 우리 행정부의 일부인데 법무부. 그 다음에 검찰청. 이건 이제 사법부와 머리를 맞대고 같이 이제 형사소송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있잖아요. 법무부는 또 하나 교정시설 있잖아요. 우리 전국의 교도소. 그걸 운영하는 데고, 그 다음 출입국 관리. 우리가 인천공항이나 항만을 통해서 해외로 나갈 때 그 출입국 관리자, 비자를 발급하거나 출입을 통제하거나 외국인이 들어올 때 관리하는 이런 역할을 다 법무부에서 해요. 그 다음 이민 받아들이는 이런 것도 법무부에서 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와 법무부와 검찰과 관련된 업무를 일단 담당을 하는데, 그 예산과 법률, 정책을 담당하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앞에 얘기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각 상임위원회가 아까 얘기한 기획재정위원회, 그 다음에 외무통일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만든 법안을 본회의로 넘기기 전에 법사위원회를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법사위원회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만들어서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 보낸 법안을 보고, 이게 헌법 체계와 다른 법률 체계와 충돌하지 않는지, 자구에 서로 모순은 없는지, 이런 거를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법사위원회예요. 그러니까 법사위원회에서 그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본회의에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 소속 의원이 맡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국회 운영 주도권을 갖느냐 못 갖느냐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1987년 민주화 이후 4당 체제 때 제1당이 국회의장을 하고, 국회의장을 갖지 않은 정당이 법사위원장을 갖는 전통을 만들어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당이 국회의장을 배출했고,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이 근데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굉장히 중요한 키맨의 역할을 해요. 회의를 안 열 수도 있고, 회의를 그냥 중간에 끝내버릴 수도 있고, 이 법안은 난 죽어도 처리 못하겠다, 법사위원장이 버티면은 아주 그게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제가 법사위원장을 할 때 검찰청법을 통과를 시켰어요. 최고위원은
정당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예요. 최고위원회의라는 기구가 있거든요. 우리 정당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당헌에 보면은 최고 집행기구가 최고위원인데 최고위원회인데 사실은 그 위에 당무위원회가 있고요. 그 위에는 전당대회가 있어요. 근데 전당대회는 전국 대의원 대회의 약칭인데 그 2만 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매번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모여서. 그 당무위원회에다가 위임을 해요. 그럼 당무위원회에서 또 중요한 권한을 또 위임을 해요. 최고위원회에다. 그리고 최고위원회에는 위임받은 권한과 함께 본래 고유의 권한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당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최고위원회에서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당무와 관련된 것, 인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공천이잖아요. 공직후보자 추천을 공천이라고 줄여서 얘기하죠. 공천. 그러니까 평소에 중요한 당무들, 징계, 그다음 포상,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을 이 최고위원회에서 하죠. 그 일원이에요. 최고위원회의 멤버는 최고위원회의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지명직 최고위원 2명, 그 다음에 원내대표, 당대표 이렇게 구성이 돼요. 9명으로 최고위원회는. 네. 그 국비도비 시비는 이제 나라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국비라고 해요. 중앙정부가 편성하는 것을 국비라고 그러고요. 도비라고 하는 것은 17개 광역시도, 경기도가 편성하는 예산, 그 가운데서 집행되는 것을 도비. 시비라고 하는 것은 전국의 기초단체, 수원시, 용인시, 또 평택시 이런 데서 편성하는 예산에서 집행되는 걸 예산을 시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예산들은 대체로 어쨌든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갖고 꾸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는 세금이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잖아요. 국세, 지방세로 나뉘어요. 예. 근데 대체로 국세의 비중이 높죠. 대부분이 다 국세고 지방세 비중은 낮아요. 그래서 그걸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려면 지방세 비중을 높여야 된다고 이렇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있는데 국비, 도비, 시비에 대한 이해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영통 1, 2, 3도 대단히 이제 이게 저로서는 어려운 부분인데 제 지역구에 영통 1동이 들어와 있고 김진표 부장님 지역구에 영통 2동과 3동이 들어와 있어서 영통 2동, 3동과 관련된 얘기를 제가 하는 거는 그거는 신중해야 되고 좀 어려움이 있어요.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진행되는 사업을 어느 정도 안다고 하더라도 그게 서로 명확히 구별되어 있거든요. 서로 그 사업에 대한 저희들이 지원하고 또 독려하고 관여하고 하는 것은 사실상 금기예요. 수원시 전체 예산과 관련된 것은 얼마든지 저희들이 힘을 보태고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2동, 3동에서 일어나는 일과 아주 구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는 건 적절치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영통 1동에서 제일 중요한 이제 국비 사업은 소각장 자원해수시설 개선 사업인데 이 내년도 목표 예산 가운데 어느 정도 국비를 확보하고 이제 전체 예산은 이게 1,400억인데 해마다 연차적으로 이렇게 이제 예산을 확보해 가고 있는 건데 목표 예산이 229억인데 그 가운데 89억 정도가 이제 확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 추가로 또 늘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 사업을 빨리 끝내는 게 좋은 거니까 좀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의 집 예산도 한 이제 29억 정도를 총 사업비는 120억 정도 되는데 29억 정도를 저희들이 더 확보를 하려고 그 가운데
확보를 하려고 경기도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아마 올해 안에 결론이 날 겁니다. 또 말씀을 드리면 최명기 시의원도 굉장히 집중적으로 그 문제를 놓고 고민을 많이 하고 아이디어를 많이 냈고 저한테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저도 사실 이렇게 공약 사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영통에 어쨌든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시설들이 더 많이 생겨야 된다 하는 건 너무나 다 학부모들께서 똑같이 느끼는 거거든요. 청소년들이 어느 도시보다 많으니까 많이 살고 있고 또 청소년들이 그런 시설을 통해서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저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입니다. 회기가 사실은 이제 우리 국회 법에 따르면 정기국회는 9월 1일부터 100일간이에요. 9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100일 동안 정기국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시국회는 짝수달 2월, 4월, 6월 한 달 동안 그러니까 2월, 4월, 6월은 한 달 동안 그 다음에 짝수달 가운데 8월은 8월 15일부터 8월 말일까지 이렇게 임시회도 다 날짜가 딱 정해져 있어요. 기간이. 그런데 요즘에는 거의 1년 내내 국회를 열어요. 임시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 2, 4, 6 짝수달 말고 1, 3, 5, 7, 1, 3, 5, 7 넉 달도 대부분 임시국회를 열어요. 그래서 회기가 아닌 기간을 찾는다는 건 제가 보기에 7월, 8월 초 7월 말과 8월 초 그때 여름 이제 휴가 기간 그때 잠깐 하고 그다음에 1월 학생들 겨울 방학 때 있잖아요. 그때 잠깐 회기가 아닌 경우가 있고 나머지는 1년 내내 대부분 회기인데 회기가 아닌 때 특별히 어떤 뭐 구별해서 뭘 한다기보다 1년 내내 똑같아요. 그러니까 국회 대체로 매일 국회로 출근을 해서 관련 상임위원회 관련 법안이나 예산이나 또 정책을 점검하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이 각 상임위원회는 관련된 직능단체 민원들이 있습니다. 우리라면 뭐 세무사회나 또는 특허 관련해서 어떤 그 직능단체나 이런 민원을 받아서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처리를 하는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 지역 민원이 또 있잖아요. 지역 민원. 지역 민원이 우리 지역만 오는 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다 와요. 기재부와 관련된 이런 민원들을. 그러니까 그 지역 민원들을 이제 처리하는 그런 이제 크게 나누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활동, 오늘처럼 이런 인터뷰하는 것, 지역 매체들과 소통하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회기가 아니라고 해서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앉아서 지내기는 어렵고요. 회기든 아니든 늘 소통하고 또 의견을 나누고 또 법안을 검토하고 정책을 마련하고 하는 일은 거의 지속적으로 하는 거죠. 그 동부 센트럴빌이 도로를 건너서 용인시로 돼 있어가지고 주소가 그래서 거기에 사는 학생들이 길 건너서 초등학교를 다니는 굉장히 좀 불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용인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용인시와 협의를 해서 그 경계 조정을 했어요. 그걸 영통 수원시로 받아들이고 대신 이쪽 아울렛 쪽에 있던 그 일부를 용인하고 교환을 한 겁니다. 교환을.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그 중부대로를 가다 보면 영통 입구에서 저쪽
구법원 쪽으로 가다 보면 왼쪽에 지금 이제 공사도 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가 이제 용인으로 일부 교환이 된 그런 곳이 있는데 사실 이게 궁극적으로는 생활권에 따라서 생활권은 큰 길로 나뉘잖아요. 생활권에 따라서 그 경계 조정을 하는 게 맞는데 이 도시 간에 서로 그 땅을 지키려는 이 의지가 굉장히 강해서 그게 그런 방식의 교환이라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거기를 다시 우리가 영통으로 가져오려고 하면 또 다른 데를 또 용인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용인에서 우리 땅 다 가져가서 이렇게는 안 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다 하는 점을 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어쨌든 지금 망포 쪽에도 그런 이제 화성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해결하려고 하고 이런 문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질게요. 그리고 어쨌든 불편을 해소하려는 노력은 끊임없이 이어져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노후화된 시설과 상권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좀 이제 이걸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신도시들이 생기면서 수원 주변에 예를 들면 동탄이라든지 또 화성이라든지 평택이라든지 신도심이 생기면서 상권이 이동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상권이. 그게 한때는 영통이 아마 경기 남부에서 가장 번창하는 상권이었죠. 가장 번창하는 상권이었는데 지금 이제 오늘 그 20년 개청 기념식에 다녀왔는데 그 개청을 한 지가 벌써 20년이 됐으니까 그 도시는 그 전부터 있어 왔잖아요. 1990년대부터.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노후화됐고 약간 이게 활기가 위축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건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그 이재준 시장님도 그러던데 노후도시 개선 특별법을 지금 올해 안에 처리를 하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영통처럼 개발한 지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난 그런 도시들을 개선하는 그런 공모 사업을 중앙정부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수원이 그 공모 사업에 이제 응하겠죠. 그래서 선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선정이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고 선정이 안 되더라도 수원시에서도 이 영통이 수원의 행정과 경제와 문화를 선도하는 그런 도시임에는 틀림없는데 영통 1, 2, 3동에 사시는 분들이 과거와 같은 그런 어떤 이 만족도보다는 좀 낮아져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고 이재준 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역의 시의원님, 도의원들도 그거를 아주 섬세하게 다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당장 하루아침에 어떤 답을 마련해내는 것은 쉬운 일은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나마 이제 대학이 있는 것, 그 다음에 어떤 문화적 뭐라고 할까, 컨텐츠, 그러니까 문화 축제라든지 다양한 그런 상품들을 개발해서 젊은 사람들을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화 정책과 그다음에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이 저는 같이 이루어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수원시와 이 문제는 제가 긴밀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죠. 영통 입구와 교통이 그러니까 집중되는 시간뿐만 아니라
낮에도 이 통과하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아요. 더구나 이제 안녕 RC가 개통된 이후로 훨씬 교통량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이제 인도권 동탄 그 지하철의 역을 유치하기 위해서 무지는 애를 썼는데 현재 있는 그 교통량이 아니라 실제 그 주변에 있는 주거나 산업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안 돼가지고 제가 예타를 수원시도 하고 기재부 예타도 하고 다 했는데 상당히 애로가 이제 있어서 그 부분은 저도 마음에 이제 과제로 삼고 있어요. 그럼 언젠가는 그 부분의 교통 체계를 지금보다는 개선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앙차로 문제는 우선 그것과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수원시와 중앙차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그 타당성 조사가 필요한 건지 어떤 게 필요한 건지 그다음에 시뿐만이 아니라 경찰과도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저는 협의를 조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것이 교통 이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시민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니까 실제로 전문가들이 그걸 분석을 해서 그게 맞다. 그러면 그걸 안 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신속하게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거는 민주당에 대한 경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잘해야 된다. 그동안 영통이 어쨌든 민주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왔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냐 이런 솔직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걸 아주 따끔하게 받아들이고요. 그 시민의 어떤 정치적 의사결정은 그건 언제든지 옳습니다. 국민들의 선택은 언제든지 옳은 거고요. 그것에 대한 어떤 불만을 제기하기보다는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왜 그런 선택?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를 갖고 내가 그동안 해온 일에 대해서 반성할 것, 보완할 것, 개선할 것 이것을 찾아가는 것이 정치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은 민주당 더 잘해라. 지금처럼 하면 안 된다 하는 명확한 저는 경고라고 이해를 하고요. 그때 당시 상황에서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구구하게 그걸 설명하는 건 저는 옳은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겸허하게 그걸 받아들이는 게 매우 필요하고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똑똑하게 해라, 제대로 해라 하는 그런 경고로 받아들이고 제가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 영통체육문화센터가 2014년에 개관을 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영흥숲 공원이 개장된 게 이제 작년인가 올인가요? 그리고 나서는 특별히 뚜렷하게 이제 예를 들면 뭐 도서관이나 동별로 이런 시설들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 문화 센터 이런 시설을 더 간절하게 원하고 계시니까 그걸 이제 할 거예요. 하는데 한 가지 제가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영통을 처음에 도시 설계를 할 때 애초에 우리가 20, 30년 전 도시 설계를 할 때는 우선 사는 집과 그냥 학교도 체육관도 없이 이걸 짓는데 그냥 더 이상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이 땅은 나중에 지금은 돈이 없지만 나중에 체육관을 지어야 돼. 이 땅은 운동장을 만들어야 돼. 이렇게 충분히 배치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설계를 할 때 다 그냥 주거 시설만 그냥 아파트만 지을 수 있도록 다 설계를 해 놓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 어떤 그런 시설을 이렇게 좀 새로 만들려고 해도 설치하려고 해도 땅을 찾는 게 엄청 어려워요. 사실 그걸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비단 영통만의 문제는 아니고 수원이 저쪽 호메시종 수원 서부 일부를 빼놓고는 수원 전체가 좀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제가 신도시들 설계하는 데 보면요. 지금도 그런 어떤 종합적인 그런 계획을 갖고 설계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냥 집 짓고 나중에 길 닦고 그냥 학교는 맨 나중에 짓고 학생들이 다 뭐 엄청 먼지 펄펄 날리는 곳을 걸어서 학교를 다니고 이런 현상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대한민국이 짧은 시간 안에 급속하게 팽창해온 것은 사실인데 내 속을 들여다보면 미흡하고 허술한 구석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는 도시 설계를 할 때 기본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설계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 주민들이 선호한 시설을 어떻게 영통에 더 많이 확보할 것이냐 이거는 제 꿈입니다. 제 꿈이고 어쨌든 뭔가라도 할 수 있다면 저는 국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야죠. 제가 이제 그래도 이제 중앙 정치를 한 지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그럼 국비를 확보하는 그런 노력과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 점은 제가 분명히 할 텐데 이 시설 확보하기 위한 대지, 땅을 찾는 것, 이 문제를 수원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아이디어를 많이 주세요. 뭘 해야 되겠다. 도서관이 이제 옛날 개념을 훨씬 뛰어넘는 거거든요. 도서관이 단순히 책 빌려와서 보고, 책 보고, 그 자리에서 보고 이런 정도의 기능이 아니라 도서관이 이제 종합 문화 공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도서관 같은데 제대로 지어가지고 거기 영화 상영관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과 엄마들이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저는 그런 도서관을 이제 세우게 되면 그런 도서관을 이제 저는 강력하게 요구를 할 텐데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그 빈터가 있잖아요. 근데 빈터인데 그게 수원시에서 그 병원 부지로 정해놓은 곳이라 그게 용도 변경이 되고 매각이 이루어지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예산을 갖고 그 도서관을 어쨌든 새롭게 완전히 탈바꿈하는데 사용해서 시민들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적인 문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이제 수원시하고 수원시 의회가 소각장 이전 사업을 기간을 9년으로 단축해서 앞당겨서 진행하는 것을 놓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그 지역 주민들의 이게 염원이니까 이거를 어쨌든 빨리 이전을 해달라 하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광역시가 2029년이면 이제 6년 뒤까지 이전을 완료한다고 하니까 그런 타 시도의 사례도 있으니, 또 수원시에서도 이 부분을 주민들과 이전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 아니에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걸 어쨌든 그러면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건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하나는, 그리고 이제 최명기 우리 시의원님이 엄청 이 문제에 대해서 열심입니다. 예. 저에게도 늘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과정에 대해서도. 또 하나는 이제 주민지원기금은 현재 이제 300m 간접 영향권이라고 할 수 있는 300m 이내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지원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간접 영향권 300m 밖에 사시는 주민들을 위해서도 소각열 판매 수익금 가운데 40-50억 원을 재원으로 마련해서 수원시가 현재 지원 사업을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결과가 나오는 대로 주민 여러분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수 작업을 할 때, 대보수 작업을 할 때 신설할 때처럼 20%를 지원하는데 대보수 때도 그게 가능하냐, 이걸 이제 질문하셨잖아요. 현재 주민 편익시설 개선 사업 비용을 한 144억 정도는 이제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서 책정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20% 이내로 사업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느냐, 이것은 한번 제가 수원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나중에 거짓말이 될지 모르니까 그건 협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협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왜 이게 매칭 사업이다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어서 징수를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중앙 정부가 각 지방에다가 그 지원을 해줘요. 그게 특별 교부금이든 뭐가 됐든 이런 방식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그 예산을 갖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사업, 그 다음에 그동안 해오던 계속사업, 그 다음에 공직자들의 인건비,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이런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빠듯한 거예요, 예산이. 근데 꼭 중앙정부는 국비를 보낼 때 매칭 사업을 해요. 우리가 얼마 낼 테니까 시에서 얼마 내라. 근데 시에서 그 돈을 국비가 예를 들어서 50%다. 그럼 시에서 30을 내고 도에서 20을 내라. 그게 매칭, 그게 맞춰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서 사업이 안 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이 청소년 문화의 집은 저희들이 도에다가 29억을 이제 확보하도록 했고, 올해 안 아마 결론이 날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2026년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힘을 모으겠습니다. 저도 되게 안타까워요. 처음에 이제 제가 왔을 때는
이제 김진표 의장님의 이제 지역구였다가 제가 2014년 보궐선거를 할 때는 영통 1, 2, 3동 그때는 영통 3동이 생기기 전이고 영통 1, 2동이었고 이제 망포동까지 다 포함한 단일 선거구였는데 인구가 확 늘면서 이제 수원 전체 인구가 는 거죠. 그러니까 수원이 국회의원 선거구가 4개에서 5개로 늘면서 팔달구를 빼놓고는 장안구와 권선구와 영통구가 다 인구가 초과된 겁니다. 인구 상한선을 한선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 상한선이 한 27만 명 정도 되는데 그 3개 선거가 다 초과되다 보니까 거기서 장안구에서 일부 권선구로 보내고 권선구 일부와 영통구 일부를 합쳐서 선거구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거구 이름을 장안구, 영통구 이렇게 못 쓰고 갑을 병정 무로 해놨어요. 수원갑, 수원을, 수원병 이렇게 5개로 나눠놨잖아요. 그래 이게 대단히 사실은 이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행정 단위는 4개 군데, 국회의원 선거구는 5개다 보니까 이게 사실 오늘도 거기 보면은 그 행사에 수원무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도 오셨어요. 그분들은 권선구 행사에도 가세요. 그분들은. 권선구 행사도 가시고 영통구 행사도 오시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낭비적인 요소도 많고 각 구가 단일 선거구에서 각 구와 그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역구 도의원과 시의원이 힘을 합쳐서 그 단일 선거구로 돼 있는 그 구의 발전을 위해서 힘을 모으는 게 제일 바람직한 건데 지금 이게 나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통구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린 이 영통 2, 3동 말씀을 제가 못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영통 1, 2, 3동이 함께 발전하고 싶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고 이건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 선거구가 선거구 획정이 아직 되진 않았습니다만 이 가운데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이 우리 선거구로 좀 받아들이고자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일부 선거구, 영통 다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조금이라도 더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건 이제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선거구 획정위원회와 수원시가 같이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수원시하고도 대화를 할 텐데 아마 다 받아들이는 것은 또 인구가 초과돼 버릴 수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무슨 얘기냐면 수원 무의 무 선거구의 인구가 많이 늘어서 거기가 일부를 우리 지역구로 이렇게 보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를 다 받으면 또 우리 선거구가 초과되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또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수원을 그냥 5개 선거구로 5개 구로 만들면 어떠냐 하는 그런 이제 의견을 저희들이 지난번에 총선 때 한번 제안을 했었고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이 구를 늘리는 거는 더 이상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주 기형적인 어떤 이런 선거구와 구정이 일치하지 않은 이런 상황이라 이 문제는 저는 반드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장은 너무너무 옳은 주장이고 꼭 실현돼야 될 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기후위기, 재난 시대에 대비하는 탄소 중립, 녹색 성장에 대항하는 저희 지역이 새로운 유형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적극적으로 정책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영통 전체를 말이죠. 네. 네네.
이건 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영통의 문제를 넘어서 사실은 이게 전 지구적인 문제가 이미 됐죠. 코로나 위기도 사실은 저는 기후 위기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말로 감염병이 왜 생기느냐, 점점 해수의 온도가 높아가면서 다양한 바이러스들이 땅속에 숨어 있던 것들이 이제 활성화된 이제 일들이 많이 있고, 그 뒤로도 계속 변형들이 생겼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미 이 문제는 인류의 전망의 문제가 됐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기후 위기의 문제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이미 많은 나라, 많은 기업에서 시작이 됐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이제 아리백, 신재생 에너지 100%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그런 기업의 제품을 우리는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했고, 국내에서도 이 아리백에 동참한 기업들이 우리 영통에 R&D 센터가 있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주요한 기업들이, 세계 중요한 기업들에게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시는 어떤 형태로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될 것인가? 도시가 이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그런 어떤 대중교통 수단이라든지 이런 교통수단들을 대체해 나가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이미 공동주택에서 사용하는 연료들의 종류도 바꿔줘야 될 것이고, 저는 굉장히 도시가 해야 될 일이 이 분야에서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유형의 녹색 성장에 대응하는 새로운 유형의 리모델링이라는 이 가치가, 저는 그 도시가 앞으로 얼마나 번창하고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인가를 결정하는 결정적 지표가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영통만의 문제가 아니고 수원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어느 다른 도시에 비해서 지지 않을 그런 각오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염태영시장 계실 때부터 수원에 트램을 도입하겠다는 그런 구상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고, 트램을 설치하기 위한 그 국비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저하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다른 도시들이 더 열악한 곳들이 있어가지고 다른 도시들하고 이제 경합을 했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린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수원시가 가장 앞장서서 가야 된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기업 가운데는 가장 앞장서서 이 부분에 도전을 하고 있어요, 이미. 그리고 이미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것이, 이렇게 경영하지 않으면 사실 이제 더 이상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다. 그럼 마찬가지로 도시도, 그런 도시가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그 도시에서 살고자 하는 매력을 잃게 되겠죠, 시민들이. 그러니까 그 도시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수원시장님이 또는 수원시 의회 의원들이 저 박광원이 국회에서 같이 힘을 모아서 이 일은 우리가 정말로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땀났습니다. 제가 많은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정말로 워낙에 영통 주민의 삶과 이렇게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라서 제가 이렇게 섣부르게 얘기할 수 없고, 또 저의 진심을 담아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진땀나게 인터뷰를 했고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인터뷰를 하면서 저의 다짐을 새롭게 많이 했어요.
영통 주민의 삶을 어떻게 해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근본적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다짐을 더 강하게 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에게도 유익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By the sun.